엄마, 저 다 기억해요.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요. 시댁 사람들은 모두 악마예요. 52세 중학교 교사 김미란의 딸 수진이가 1년 2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첫마디로 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시집살이 스트레스로 의식을 잃을 정도라니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 박정호가 아내가 의식불명인 동안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 박영숙은 병문 안에서 며느리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미라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경험으로 단련된 치밀함으로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운 미라는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의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2세 중학교 교사 김미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대학교병원 12층 신경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미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손에 든 보온도시락에서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전달될 사람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벌써 1년째 말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8세 딸 수진이가 하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또 왔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어. 내가 좋아하던 그 교정 벚나무 말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수진의 손을 잡은 미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분필가루와 씨름하며 단련된 손이었지만 요즘엔 간병 때문에 더욱 투박해졌죠.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40대 후반의 조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간호사는 미란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딸을 돌보는 어머니를 처음 봤거든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는 제 하나뿐인 딸인걸요. 그런데 간호사님,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직 뚜렷한 호전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조간호사의 위로에도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대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라는 수진의 머리를 빗겨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수진이 결혼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박 씨 집안은 부유했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32세 사위 박정호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58세 시어머니 박영숙은 결혼식 때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봅니다. 조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미라는 혼자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딸의 볼은 이제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1년간의 의식불명 상태가 수진의 몸을 더욱 야위게 만들었죠. 미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댁에서는 연락도 없고 병문안도 안 와.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하더라.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키운 딸이었어요. 그 딸마저 이런 상태가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병원비만 벌써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사장이 들어왔어요.
미란이 사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미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종종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도시락 하나 더 싸왔어요. 미란 씨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뭘 그런 소리예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그런데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시고, 김 사장은 의식불명 상태의 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김 사장의 식당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항상 밝고 착했던 아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나요? 처음 몇 달은 가끔 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소식이 없어요. 며느리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며느리가 의식불명인데 시댁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거든요. 미란 씨, 혹시 수진이가 시집가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가 봐도 결혼 후에 수진이가 많이 달라져 보였거든요. 미란은 김 사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결혼 후 수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주 오던 친정 방문도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죠. 사장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네, 수진이가 가끔 우리 식당에 왔었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말수도 줄고 기운도 없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던데 미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챌 정도로 수진이가 힘들어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뎠던 거죠. 수진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뎠던 거야? 미라는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이가 힘든 상황을 털어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사장이 미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곧 깨어날 거예요. 그때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미란 씨, 요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미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벅찼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수진이가 깨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미란의 답변에 김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딸 간병과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미란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김 사장이 떠난 후 미란은 다시 수진과 둘만 남게 됐습니다. 병실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미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지만 마음은 겨울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깨어나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미란의 다짐은 간절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수진이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수진의 손을 잡고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치러진 결혼식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었죠. 박씨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사돈, 수진이 정말 예쁘죠? 친딸보다 더 아껴줄게요. 걱정 마세요. 58세 시어머니 박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미라는 안심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좋네. 복받을 상이야. 63세 시아버지 박대수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박대수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박영숙이 수진에게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우리 집 규칙을 잘 따라야 해.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지.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기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결혼 후 첫 달부터 수진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전화 통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수진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활기차고 밝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라는 신혼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었죠. 수진아, 시댁 생활은 어때? 어려운 건 없고?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도 좋으시고 시아버지도 잘해주세요. 수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답 뒤에는 항상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처음으로 수진이 친정에 왔을 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한눈에 봐도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최소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던 아이였어요.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죠.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의 팔에 멍 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수진아, 이 멍은 뭐야? 어디서 다친 거야?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은 급하게 소매를 내려 멍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일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미라는 그때 60대 이웃 김 사장을 만났었어요. 김 사장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잘 아는 분이었죠. 미란 씨, 수진이 요즘 어때요? 얼마 전에 우리 식당에 왔었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말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수다스럽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위축돼 보이더라고요. 김 사장의 말에 미란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진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시댁에서 뭔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며느리들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던데. 설마요. 박 씨 집안은 교양 있고 부유한 집안인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미라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을 만났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살이 더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창백했고요. 수진아, 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항상 반짝이던 눈이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죠. 그날 수진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수진아, 급한 일 있어? 왜 자꾸 시간을 봐?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까봐. 당시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으면 혼날까봐 걱정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만남이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수진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졌거든요. 미라는 지금까지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수진의 변화를 그냥 넘겨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조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조간호사는 미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이런 상태일 때 자책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수진 씨가 깨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가요? 정말 깨어날까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간호사의 위로에 미라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수진이 깨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두렵기도 했거든요.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수진이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수진아, 쇼팽 야상곡이야. 내가 피아노 배울 때 제일 좋아하던 곡이지. 기억나? 미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어요.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리다 보니 환상이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수진아? 수진아, 혹시 깨어난 거야?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진의 손가락이 또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미라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조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수진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움직였다고요. 조간호사는 즉시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사를 호출했어요. 몇 분 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눈꺼풀에 손전등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미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인가요, 의사 선생님? 수진이가 깨어나는 건가요?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엄마, 수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미란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깨어났구나. 미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의식불명이었던 환자가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수진 씨, 기분이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고요? 의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봤어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당연한 증상입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는 수진의 상태를 점검한 후 미란에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뇌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요. 며칠 더 관찰해 봐야겠지만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와 조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미란과 수진은 둘만 남게 됐습니다. 수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이 든 상태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의식이 돌아와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1년 넘게 잠들어 있었어. 1년이요? 그렇게 오래?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응, 1년 3개월이야. 엄마가 매일 여기 와서 내 곁에 있었어.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내가 깨어난 게 어딘데. 그런데 수진아, 왜 쓰러진 건지 기억나? 수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밝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입술을 꽉 물며 말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다 기억해요. 무엇을? 뭘 기억한다는 거야? 제가 왜 쓰러졌는지도요.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기억해요. 미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수진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 시댁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라는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끔찍한 일들? 수진아,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결혼하고 첫 달부터 지옥이었어요.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에서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옥이라고? 수진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미라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1년 전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저를 정말 무시했어요. 며느리는 시집와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시켰죠. 5시에 일어나서? 그럼 잠은 언제 잤어? 밤 12시에 겨우 잘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더 늦어지고요. 설거지랑 정리까지 다 끝내야 잘 수 있었거든요. 미란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루에 5시간도 못 자게 만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매일 말이에요. 그럼 정우는 뭐라고 했어? 남편이 그런 걸 모를 리 없잖아. 정우 오빠는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미라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위로 여겼던 박정호가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아, 그럼 밥은 잘 먹었어? 너 많이 말랐었잖아.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끼만? 왜? 어머님이 며느리가 살찌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은 물만 마시고 점심도 거의 굶었어요. 저녁에만 조금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남은 반찬들로만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 많은 집안일을 다 했다는 거였어요. 20대 젊은 여성이 어떻게 견뎠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1년 넘게 그렇게 산 거야? 네, 엄마. 그래서 계속 살이 빠진 거예요. 어지럽고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간호사가 그 순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깨어나서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조간호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말랐던 몸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수진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간호사님. 정말이에요. 조간호사는 분노했습니다. 30년 간병 경험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학대예요. 완전한 학대.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조간호사가 나간 후 수진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다고? 아버님이 술 마시면 저한테 손을 대려고 했어요. 미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네, 아버님이 술에 취하면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문을 잠그고 막아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요.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미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그럼 정우한테는 말했어? 말했어요. 그런데 정우 오빠는 아버지가 원래 술만 드시면 그런다고 며느리가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는지 분노가 치솟았어요. 수진아,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으면 당장 데려왔을 텐데.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런데 정우 오빠가 절대 친정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 망신이라고.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넘게 참아온 고통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를 소개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 우리 며느리 수진인데 아직 살림 배우는 중이에요. 원래 공주병이 있어서 시집살이 힘들어해요. 이런 식으로요.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친척들도 너를 이상하게 봤겠네. 네. 어떤 고모님은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용돈도 제대로 못 썼어요. 제 월급을 모두 시댁에 바치고 나면 용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관리했어요. 10만 원으로 한 달을. 그럼 친구들과 만날 때는 어떻게 했어? 항상 돈이 없어서 민망했어요. 친구들이 밥값 내겠다고 해도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미라는 이제야 수진이 왜 친정 방문을 줄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교통비조차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1년 넘게 참고 견뎠구나. 엄마, 저는 정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수지는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뭔데, 수진아? 미라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우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미라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정말이야? 네, 회사 후배 한소영이라는 25살 여자와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미란도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알게 됐어? 처음에는 정우 오빠가 야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 오빠 회사에 급한 일로 연락했는데 회사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미행했었다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한소영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했죠. 정확히 어떤 상황을 봤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이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미라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내가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져 물어봤어? 네, 그날 밤에 따져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우 오빠는 그냥 회사 동료라고, 업무상 만난 거라고 발뺌했어요. 제가 본 걸 말해도 계속 부인하더라고요. 수진의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어요. 수진아, 그럼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결혼 6개월 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우 오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도 없어졌고요. 미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시댁에서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내가 쓰러진 날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이 가장 끔찍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에 아버님이 또 술에 취해서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문을 발로 차면서 열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정우 오빠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정우는 뭐라고 했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계속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새벽까지 문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말이에요.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런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우 오빠가 들어왔어요.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기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우는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아버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때 정우 오빠에게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한소영이 평소에 뿌리던 향수 냄새였어요. 정우가 그 여자와 밤을 보낸 거구나. 네, 제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정우 오빠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라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어떻게 아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그래서 쓰러진 거야? 네, 그날 오후에 어머님이 또 저를 혼냈어요. 밤에 시끄럽게 해서 시아버지가 화났다고, 며느리가 조신하지 못하다고. 저는 항변했어요. 아버님이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막은 거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거짓말한다고,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스럽다고 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우 오빠가 들어왔는데 또 한소영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따져 물어봤죠. 정우는 뭐라고 했어? 화를 내면서 자꾸 의심한다고, 이제 지겹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그 순간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 남편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거부까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마지막 기억이 정우 오빠가 저를 흔들면서 부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넘게 궁금했던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말했으니까 뭔가 달라질 거죠? 미라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한 짓을 반드시 응징받게 해줄 거야. 수진이 진실을 털어놓은 지 3일 후, 미라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정민경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52세인 민경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어요. 대학 동창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아왔죠. 민경아, 와줘서 고마워. 급하게 부른 거 미안해. 뭘 그런 소리 해. 수진이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그런데 전화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야? 민경은 수진의 상태를 확인한 후 미란과 함께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미란은 수진이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미란아,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학대야. 학대. 민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이혼 소송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수진이 의료 기록으로 학대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고 이제 시댁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 어떻게? 녹음이야. 시댁 사람들이 병문안 올 때 대화를 녹음하는 거지. 그들이 방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때 말이야. 민경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시댁 사람들이 방심하고 진심을 드러낼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미라나 박정우의 불륜도 증거를 잡아야 해.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적 증거 말이야. 그건 어떻게 구해? 사립탐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미행해서 잡을 수도 있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증거를 만들 수 있거든. 두 사람은 세부적인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수진이 기억장애가 있는 척하면서 시댁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문안을 올 때 몰래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민경은 또 다른 조사도 제안했습니다. 미라나, 그런데 박대수 건설업체도 조사해봐야겠어.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수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수상해.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민경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대수의 건설업체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미라나, 대박이야. 박대수 완전히 불법 업체야. 정말이야?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데? 세금 탈루부터 시작해서 안전규정 위반, 공무원 뇌물 공여, 불량 건축자재 사용까지. 이거 신고하면 바로 망해. 민경은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박대수의 건설업체는 수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까지 줬다고 했죠. 그럼 이것들을 모두 신고하면 국세청에는 탈세를, 검찰에는 뇌물수수를, 국토부에는 건설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돼.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는 거야. 미라는 복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그렇게 괴롭힌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보였거든요. 민경아, 그런데 수진이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불륜이 증명되면 최소 2억에서 5억까지도 가능해.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민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당한 학대와 남편의 불륜이 모두 증명되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조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작은 녹음기 구해드릴게요. 요즘 것들은 동전만 해서 잘 안 보여요. 정말이야? 고마워, 간호사님. 그리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꼭 성공하셔야 해요. 조 간호사의 지지에 미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김 사장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미란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고생을 했다고요? 네, 사장님.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응징해야겠어요. 김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동네에서 수진이를 어렸을 때부터 봐온 김 사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란 씨,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박 씨 집안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알려줄게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해야 해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민경이 한 명 더 소개해줬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건설업계 비리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30대 윤 기자였어요. 윤 기자님, 이 자료 보시면 어떠세요? 특종감인가요? 윤 기자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면 토피사감이네요. 내일 아침 신문에 바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이런 건설업체 비리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든요. 특히 안전규정 위반이나 불량 자재 사용은 시민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라는 수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시댁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 내가 아직 기억이 흐릿한 척해야 해.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진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엄마. 연기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기는 제가 알아서 숨길게요. 민경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증거만 확보하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미라는 마침내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울 준비가 됐습니다. 수진을 그렇게 괴롭힌 시댁을 향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깨어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사돈, 수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내일 병문안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진이도 사돈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미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정호와 박영숙이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수진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박정호가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오빠, 왔구나. 수진은 조간호사가 미리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기였지만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수진아, 몸은 어때? 많이 아픈 건 아니지? 박영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도 진짜 같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아직 좀 어지러워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수진의 대답에 박정호와 박영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에 안심하는 기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기억장애 같은 건 없다고 하시던데?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회복될 거라고 하세요. 다만 아직은 예전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시댁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이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너무 충격적인 기억들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박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서 뭔가 꺼림칙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30분 정도 어색한 대화를 나눈 후 미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박정호와 박영숙만 남겨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미란이 나간 후 박정호와 박영숙의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수진이가 정말 기억 못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만약 예전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 박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엄마,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수진이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는 못 들어.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정호야,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여자요? 소영이 말이야. 수진이가 이런 상태인데 계속 만날 건가? 박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한소영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수진이 상태로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잖아. 박영숙의 말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회복보다는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수진이가 깨어있잖아요. 수진이는 못 들어.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한 상태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런데 진짜로 기억 못하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박정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분명히 알아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면 골치 아플 뻔했어. 박영숙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이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드러났어요. 엄마,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만약 수진이가 듣기라도 하면. 들어도 어차피 기억 못할 텐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이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잖아. 박영숙은 계속해서 위험한 말들을 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회복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럴까? 수진이 상태로는 예전처럼 집안일 하기 힘들 텐데. 박영숙의 말에는 수진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차라리 친정에서 계속 돌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우리는 수진이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박영숙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설사 회복된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박영숙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이런 상태인데 계속 만나기도 그렇고.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영이랑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정리하지 못했다니? 1년 넘게 만났으면서? 솔직히 말해봐. 소영이와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박영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영이가 수진이보다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좋고
그럼 이참에 정리하는 게 어때? 어차피 수진이 상태로는. 엄마, 박정호가 박영숙을 말렸지만 이미 결정적인 말들이 나와버렸어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수진이 회복되면 어떻게 돌볼지 상의했어요. 박영숙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분 후 박정호와 박영숙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미란과 수진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엄마, 녹음 잘 됐어요? 완벽해, 수진아. 이제 그들의 진심이 다 드러났어.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래, 수진아.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줄 때야. 녹음 증거를 확보한 후 민경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윤 기자에게 박대수 건설업체 비리 자료를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대형 기사가 터졌습니다. 대수건설 박대수 대표 수십억 원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박대수의 사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관련 자료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박대수는 오후에 구속됐어요.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사돈, 큰일이에요. 남편이 잡혀갔어요. 박영숙이 울면서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탈세했다고, 뇌물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미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비용도 엄청 들고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글쎄요. 저도 수진이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요.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란의 차가운 반응에 박영숙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순한 사돈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박정호의 불륜 증거를 그의 회사에 제보한 거예요. 박정호의 직장 상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기혼자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아내가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호 씨, 이게 정말입니까? 아내분이 의식불명인데 다른 여직원과 불륜을? 박정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박정호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한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민경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박정호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배우자 학대, 불륜, 그리고 유기까지.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수진에게 완전한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3억 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억 원까지 총 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참아온 고통이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축하해. 완전한 승리야. 민경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에서 이렇게 명확한 승소는 처음이었어요. 한편 박 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박대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파산했어요. 추징금만 수십억 원이었거든요. 박영숙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해서 결국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박정호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소영과의 관계도 끝났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사랑도 식어버린 거죠.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수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담 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새로운 직장 구했어요. 정말이야? 어디에?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민경 이모가 소개해줬어요. 좋은 일자리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지는 민경이 소개로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좋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확인해 볼게. 사람 됨됨이부터 시작해서 수진이 소개한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35세 변호사였는데 성격도 온화하고 수진을 진심으로 아껴줬어요. 무엇보다 수진의 과거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부모님들도 수진을 딸처럼 아껴줬습니다. 이전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2년 후 수진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수진을 친딸처럼 대해줬고 남편도 수진을 존중하고 사랑해줬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지금 수진은 임신 8개월입니다. 올해 말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란도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을 거예요. 미란에 미차를 넣어서요. 정말이야? 고마워, 수진아. 한편 박 씨 집안의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미란 씨, 박영숙이가 동네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지낸다는 거예요? 남이 집 식모살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못 구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고 있다나? 자업자득이죠. 그동안 남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본인이 당하는 거네요. 박정호도 지방에서 힘들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3년 후 현재 미란과 수진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진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새로운 가정도 화목합니다. 반면 박 씨 집안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진아, 가끔 후회되지 않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응징한 건 말이야. 전혀 후회 안 해요, 엄마.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응징받아야 마땅해요. 그래.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우리가 한 일은 정의를 실현한 거야. 미란과 수진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진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딸의 행복을 지켜보며 뿌듯해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